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분간은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명에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 대다수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며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대행은 듣고만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진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도 8인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1시간 반 전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한 것에 국무위원들이 반발한 점을 감안해 사전 논의를 한 겁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 보류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최 대행의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하게 임명하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데 일치했습니다. 최 대행은 간담회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야당의 국정협의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했다며 중징계 카드로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심 마 후보자를 뺀 8인 체제라도 이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는 게 좋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최 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중징계를 거론했지만 실제 최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8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오히려 불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빠른 선고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최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한 뒤에 첫 회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상목 대행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헌재 판단 수용해서 정말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중대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었죠. 오늘 최 대행이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최 대행 국무회의 공개 발언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그 전에 진행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 네, 취재해보니까요. 국무회의 직전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에게 마은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최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거든요. 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냐는 취지였고 당시 최 대행도 앞으로 주요 권한 행사는 상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국무위원들이?
네, 취재해보니까요. 법제처, 법무부 두 곳에서 마흔역 임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법제처입니다. 헌재 결정에서 두 가지가 없다는 걸 짚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때문에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 자리에서 대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도 입장을 정리해왔다는데 여기도 의견이 같았을까요? 네, 그게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요,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법률상 따져봤을 때 임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법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김 차관 발언에 반발한 걸로 전해지고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두루 취재해보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없이 심사숙고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날 때까지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지난달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 관계자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굳이 임명권을 행사하기엔 부담 아니겠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한 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인 체제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 8인 중 기각이 3명 이상이면 기각, 그보다 적으면 인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 후보자 임명 두고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면서요? 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최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마 후보자보다 중요한 게 빠른 탄핵 선고라고 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말로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괜히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이 압박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헌재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복잡 미묘하군요. 네, 아는 기자 최승현 기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회의죠. 평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컸었는데 이 요일에 꼭 구애받진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럼 언제쯤 선고하게 될까요? 이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3.1절 연휴 기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일주일째인 오늘 평의를 재개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선고 날짜를 정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걸 감안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오는 7일이나 14일 금요일에 선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금요일 선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도 과거 대통령 선고 요일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고 요일을 참고한 게 아니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을 피해 금요일로 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선고 직후 주말 탄핵 찬반 집회의 과열 가능성 등을 우려해 헌재가 금요일을 피해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외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선고만 앞두고 있죠.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고심이 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 고심의 이유가 무엇일지 김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끝난 걸 감안해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끄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고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총리의 직무 복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자격 시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내란 방조나 대통령 수사 방해 등 한 총리 탄핵 사유 판단을 대통령 선고 전 내려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의 릴레이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탄핵 선고 날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는데요. 인근에선 탄핵 촉구 맞불 회견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소속 청년들을 비롯해 8개 청년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습니다. 졸속 재판을 거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도 외칩니다. 청년들이 일어섰다! 청년들이 일어섰다! 대통령을 지켜내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진행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헌재의 편향성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는 지금의 헌재가 과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길 건너에선 노조가 중심이 된 탄핵 찬성단체들의 맞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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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이 탄핵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러 헌재로 향하자 탄핵 반대 측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거친 말싸움도 빚어졌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생중계 현장에선 일부 유튜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매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 상황.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찬반 양측의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오늘부터 개강에 들어간 대학들은 탄핵 찬반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캠퍼스에서 열리는 집회에 외부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집회를 불허하거나 허가제로 바꾸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어제 중앙대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탄핵 반대 측 인사. 니들 그거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쓰냐? 학생들의 집회에 외부인이 가세한 겁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탄핵 찬반 집회에 유튜버 등 외부인들이 난입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방해는 물론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불안해합니다. 몸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소리 고성 같은 것도 많이 오가고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도 그런 분위기에도 좀 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자기의 일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인데 극단적인 참여 때문에 아마 방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측은 앞으로 재학생들이 집회를 주최하더라도 충돌 우려가 있는 집회의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는 집회 사전 신고제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15일과 17일 교내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외부인들이 몰려 사고 위험성이 제기되자 사전 신고를 받아 집회 개최를 허락할지 검토하려는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구성원 안전과 학내 기능 정상 유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등도 탄핵 찬반 집회는 개최를 불허하거나 사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 찬반이 격화되다 보니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 당일 경찰은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는 방안과 함께 3단봉이나 최루 스프레이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경찰과 충돌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에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날 가포 비상 발령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경찰청이 전국 단위로 가포 비상 발령을 내리는 방안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의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인력 전원이 비상 근무 태세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전체 3만 명 중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빼고 모두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하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지휘관 결정에 따라 3단봉과 캡사이신 체류액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당일 형사팀과 수사팀도 10명에서 20명씩 대기조를 편성해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금, 토, 일 사흘로 늘리자는 안이 발의됐는데요. 민주당은 뚱딴지 같은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기존 수요일 하루 치르던 본투표를 금, 토, 일 3일 동안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반박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을 긋던 당 지도부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의총을 열거나 해가지고 한번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등 일부 여권 잠룡들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만 떨어질 거라며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굳이 장단 맞춰줄 필요도 없는 쇼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위직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크죠.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된 선관위 직원은 아직도 그대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쏟아지는 비난에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채널의 취재 결과 선관위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중 퇴직자를 제외한 27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 절차도 곧 시작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특혜 채용에 수혜를 입은 고위직 자녀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현재까지 예차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들 중에는 심사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연필로 작성하게 하거나 백지를 내도록 한 뒤 임의로 선관위 직원들이 점수를 수정해 채용된 걸로 의심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채용 당사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여당은 선관위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특별감사관 도입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 선관위도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패 선관위로 규정했습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논란에 대해 5가지 선결과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놔도 지금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당장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견제를 담당할 특별감사관 도입 법안을 이번 주 당론 발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란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도 순차적으로 법제화에 나섭니다. 선관위도 오늘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논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인 민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민주당도 자체 개선안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여당이 선관위 공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며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모두 바뀐 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이 대표 측은 주요 증언들을 새 재판부가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 규칙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재판 중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대표 측은 기존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갱신 절차 단순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표 측이 주요 증인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원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녹취록을 살펴본 뒤 녹음 파일을 들어볼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2년 전 시작됐지만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심리에만 11개월이 지났고 대장동 비리 의혹 심리는 시작 단계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을 여유롭게 달라고 한 이 대표 측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판 간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에선 검찰이 2시간 동안 공소사실 요지 등을 진술하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2시간씩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달 말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3심 선고의 기한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 백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이 6월 26일 이전에는 나와야 한다며 야당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 하는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일 3개월 후로 대법원 판결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측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라면서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모든 재판을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선고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당 내 폭력 선동이나 멈춰 세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당장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미국 군수물자가 하루아침에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3일 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부터 약 3년간 659억 달러, 우리 돈 96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105, 152, 155mm 등의 포탄 450만 발과 소총 탄약, 수류탄 5억여 발은 물론이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수십 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 12대까지 그 대상과 수준도 다양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무기 지원 중단은 젤렌스키가 평화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트럼프가 판단할 때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just think h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because we've given them much more than Europe.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무기로 전투를 치를 경우 올해 중반 이후 부족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의 안보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산 히토류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Mr. President, is the Ukraine minerals deal now dead or can it be revived? But no, I don't think so. I think 젤렌스키도 광물협정 서명에 준비돼 있다고 재차 밝힌 만큼 이를 매개로 양측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세 나라도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먼저 나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미중 간 통산 정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대중관세 10%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또다시 10% 관세를 추가해 총 20%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Depends on what they do in terms of a retaliation with some kind of an economic retaliation, which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retaliate too much.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품에 최대 15% 관세를 매기고 미국 15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은 앞서 한 달 전에도 트럼프가 10% 관세를 부과하자 엿새 뒤 미국산 트럭에 10%, 액화 천연가스 등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한 달 유예 끝에 오늘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tariffs, is there any room left for Canada and Mexico to make a deal before midnight?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They go into effect tomorrow. 캐나다는 미국산의 25% 맞불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앞서 멕시코 역시 대비책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미리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이날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의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수장은 이번 투자 결정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That is backed by the fact that they can come here because they can avoid paying tariffs. 트럼프가 다음 달 2일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농산물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피할 수 없는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에서 물건을 훔친 여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차 안에 있던 회의 자료를 훔쳐 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도주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한 여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범행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성은 이곳에 있던 서울시장 관용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서울시 회의 자료와 생수, 마스크 등이 사라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여성이 훔친 자료를 들고 시청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청 후문 입구에서 서울시 직원에게 진입을 제지당한 뒤 자료를 반환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오 시장의 관용차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해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어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남성이 인적이 뜸한 길가를 배회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우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남성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CCTV에 잡힙니다.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남성은 인도를 따라 1시간 정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A씨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피해자를 마주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가 밝힌 범행 이유, 사기를 당해 화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좀 많이 잃었고 세상이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어서 흉기를 가지고 밖을 나왔는데 이제 피해자를 보니까 이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던 곳으로 A씨는 최근 이곳을 자주 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일주일 넘었을게요. 그날 본 데가. 그냥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이 다녀요. A씨는 서천군 산하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챙겨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강원과 경북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500년 된 소나무도 애써 키운 인삼밭도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삼밭이 포탄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차양막을 지탱하는 나무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거나 부러졌는데요. 무너진 차양막 위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5년 넘게 공들여 키운 인삼이 한순간에 못 쓰게 됐습니다. 내년 출하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확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일인데 뭐 인간이 뭐 힘이 있습니까? 학생들로 붐벼야 할 학교가 썰렁합니다. 중장비가 운동장에 쌓인 눈을 연신 치웁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강원 지역 5개 학교가 개학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아예 휴교를 해버리니까 저희도 어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 보니까 아이 봐줄 데가 없어서 급하게 당일 연차 쓰고. 5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도 폭설을 견디지 못하고 꺾여 나갔습니다. 마을엔 꺾이거나 부러진 나무들이 한가득입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등 해안 지역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 김해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전날 저녁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실패하고 회항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서 청주공항에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선 건물 외벽 외장재가 뜯겨나가는가 하면 제주에선 가로수와 지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천정이 무너질 듯하고 벽이 갈라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난해 감사원 진단 결과 붕괴 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이 전국에 200세대가 넘었는데요. 상황이 개선됐는지 서창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부산 영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구엔 안전상 머물 수 없다는 위험시설물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럼 주민들이 다 떠난 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난간이 부서져 있고 어두컴컴한 복도에는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지난 1969년 준공돼 벌써 60년이 넘은 아파트. 240세대 가운데 3가구가 아직도 이곳에 삽니다. 비가 왔다 보니 복도가 막 다 물에 뻥뻥하고 그래요. 그게 문제지. 집안을 둘러보니 천장이 내려앉았고 바닥은 물통을 두면 저절로 굴러갈 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주택을 얻으려고 해도 뭐 지원을 해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아파트. 콘크리트가 뜯겨져 나가 녹슨 철근 뼈대가 보입니다. 부피가 2배에서 4배 정도 팽창하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구성 자체가 완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전입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져 떨어질까 인근 주민들까지 마음을 졸입니다. 신경 써진다는 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저거가 뻘쭘하게 나 작년에 물이 새가지고. 모두 지난해 6월 감사원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고도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외벽시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나갔으니까 이거 안 사도 상관없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재개발이 될 때까지. 2등급을 받은 아파트나 주택은 전국에 11곳. 아직 200세대 넘게 거주 중입니다. 이 중 6곳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주민 대피 명령조차 없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최종 결론 등급이 나오면 VL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감사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한국거래소 말고도 대체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김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후 3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이곳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시장은 이미 마감됐는데요. 통상 이 시간 이후로는 주식거래가 어려웠죠. 하지만 오후 4시를 넘긴 시각에도 이곳에선 아직 주식거래가 한창인데요. 오늘부터 운영이 시작된 대체거래소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규 시간 전후로 시간이 늘어 하루 12시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최대 40% 더 저렴합니다. 그간 근무 시간에 눈치 보던 직장인들은 반깁니다. 근무 시간에 보긴 조금 껄끄러웠는데 원래는 저도 미장 위주로 했었는데 출퇴근 이후에도 이제 국장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창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거래소 선택 화면에서 대체거래소를 선택한 뒤 종목을 검색하니 한국거래소와 가격이 다릅니다. 정규 장시간에는 더 유리한 거래를 선택해주는 스마트 주문 방식도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선 2,800여 개의 종목이 거래됩니다. 대체거래소에선 2주간은 10개가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늘려 3월 24일부터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종목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대상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날의 종가는 기존대로 한국거래소의 기준을 따릅니다. 저녁 6시 이후 주요 공시와 뉴스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 가격 변동폭을 전날 종가의 30% 안팎으로 막아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거래 시간이 늘어난 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휴대전화나 노트북 얼마나 얇게 만드는지 경쟁하던 때가 있었죠.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에선 폴더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번 접는 걸 넘어서 이제는 2번 접고 바깥으로 접는 제품들이 등장했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전합니다. MWC 삼성 부스에 전시된 스마트폰입니다. 자세히 보니 스마트폰 상단과 하단이 동시에 접힙니다.
기존 삼성 플립4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한 번만 접히는 반면 전시된 시제품은 위아래로 2번 접히는 겁니다. 완전히 접더라도 내부 디스플레이가 모두 덮이진 않습니다. 노출된 가운데 공간엔 날씨 등 간단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접을 수 있는 태블릿을 선보였습니다. 접으면 휴대가 가능한 서류 가방으로 변신하고 펼치면 태블릿 2개를 합친 크기로 확장됩니다. 무게는 대형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 레노버는 화면이 바깥으로 접히는 노트북을 전시했습니다. 접으면 13인치, 펼치면 18인치가 됩니다. 특히 떼고 붙일 수 있는 패드형도 선보였는데 접고 펼칠 수도 있어 노트북에 간단히 장착만 하면 3개 화면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a triple display version. So if you are seriously into gaming, 중국 화웨이는 최근 공개했던 세계 최초의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대거 전시했습니다. 하면 그냥 거의 그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 수준이 되는데 접으면은 이제 조그맣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넓게 보면서도 휴대성까지 좋은 2번 접는 기술.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과 대형 모니터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국내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숲속 결혼식 들어보셨나요? 국립공원에서 결혼식을 열 수 있게 4년 전 도입된 건데요. 앞으로 내장산의 단풍과 팔공산의 갓바위를 배경으로도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신부 입장! 하객들의 축하 속에 신랑 신부가 행진합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지난 2021년 문을 연 설악산 생태탐방원 결혼식장입니다. 맞짱! 박수 한번 주세요. 정부는 4년 전 전국 9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동안 열린 결혼식만 모두 133회. 숲속 결혼식장은 올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장산 단풍생태공원과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월악산과 계룡산, 팔공산 갓바위 등 5곳을 숲속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객은 최대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식장을 대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층과 다문화 부부 등 일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예비 부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웨딩 촬영만 할 경우에도 국립공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산 산성 도봉계곡, 하트해변 전망대 등 국립공원 44곳이 숲속 결혼사진 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가까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셔틀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대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 조짐에 정부가 올해 동맹 휴학은 단연코 승인할 수 없다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입생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개강한 오늘, 교육부는 신입생들의 동맹 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증원 계획을 알고 입학한 신입생들에겐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입생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면 좋겠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선배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한 명도 1학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증원의 반발에 휴학한 2, 4학번에 대해서도 3월 안에는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이 넘어가면 신입생과 분리교육이 불가능해 모든 피해는 2, 4학번이 입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받고 싶은데 선배들이 압박해 걱정된다는 신입생과 학부모 전화가 하루 수십 건씩 온다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찰도 5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혹을 포착해 내사 중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을 유포한 의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60명을 조사해 4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미국 LA 산불의 악몽이 여전한데 이번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축구장 2,380개 면적을 태웠고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채만한 나무들을 집어삼킨 채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이 쉼없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 헬기는 쉴 새 없이 강물을 퍼나릅니다. 지난주 시작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현지 시각 그제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75건,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2,380개에 달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층 빌딩 벽면에 매달린 곤돌라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뉴욕 맨하튼 고층 건물에서 외벽 청소부 2명이 탄 작업용 곤돌라가 강풍에 크게 흔들린 겁니다. 곤돌라는 건물 78층 부근에서 15분간 위태롭게 매달렸고 출동한 구조대가 건물 안쪽에서 밧줄로 곤돌라를 당겨 작업자를 구조했습니다. I couldn't believe what I was seeing, the fact that they weren't tied off.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스토랑이 즐비한 번화가에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질주합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놀라 쳐다봅니다. 잠시 뒤 차에 부딪힌 시민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량이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30분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공세에 반박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는 기업의 국부펀드가 공동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네네네. 정부나 국민이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을 나눠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조세 부담을 낮추자는 데 활용하자는 겁니다. 여권에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권의 문제 제기에 이 대표는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받아쳤습니다. 재계 출신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도 좋은 기업이 국부펀드를 통해 자본 조달을 많이 하면 세수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이 대표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친기업 행보를 이어갑니다. 재계 일각에선 이 대표 주장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싱가포르 국부펀드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 야권에선 벌써부터 조기 대선 경선 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비명계 일부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견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 플러스 시민사회에서 출마를 원하시는 모든 후보들이 다 들어와서 하자라는 겁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도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직전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권리당원을 배제한 100%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전직 모임 초일의 간사 양기대 전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비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들러리가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번 둘이 만났을 때 이런 통 크게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좀 열어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선 룰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이며 역선택의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지도부는 조기 대선 확정 뒤 대선 경선 룰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야랑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너무 매운맛이에요? 네, 보수 집회 아이돌 전환길 한국사 강사입니다. 또 원래부터 직설 발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도 매운맛이었지만요. 요즘은 그 매운맛 수위가 아슬아슬합니다. 오늘은 성관이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이는 한마디로 조폭 마피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 존재만큼 비리가 나타났죠. 어느 꿈이 용서하겠어요? 성관이는 가족 회사이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늘 관행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미친놈들 아니야. 당장에 성관이 가서 불질을 부리고 싶지. 당연히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네, 심정이 그렇다라는 분노하지 거예요. 않는 게 개돼지 아니야. 우리 국민들 개돼지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물 한 잔 드시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매운 경고를 날렸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성관이를 감쌌잖아요. 아니 이 헌재도 막 미친 집단이지. 감사원은 맞는데 감사 안 받으면 그 비리 집단 누가 감사해? 누가 바로잡아요? 헌법재판소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이놈들은 을사오직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런 매운맛 발언이 선동이란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강사는요. 이거는 팩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동하는데 전환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과격하다는 표현이 민주당에서 하는데요. 저는 과격하다기보다는 팩폭, 영어로 말하면 팩트,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죠. 돌리지 않고죠.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반동분자라는 표현은 차마 쓰면 안 되는 북한 공산당이 쓰는 옛날에 우리 들었던 단어인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이 사람이 야당 대표 만날 정도의 표현 악마로 표현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보기 싫더라도 상대방은 악마라는 표현은 절대 말하지를 않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매운맛이 마냥 좋진 않다 이런 기류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전환길 강사와 국민의힘 이미지가 동일시되는 게 부담이란 겁니다. 전환길 강사의 너무 매운맛이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죠. 당장 강성 지지층 모으는 눈앞에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정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네, 또 다른 초선 의원 탄핵 결론 나고 당이 살려면 전환길 강사와 거리를 좀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전 세계를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데 잠룡들이 활용을 해요?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다 보니 조기 대선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상대할 수 있겠냐 이슈가 되겠죠. 여당 잠룡들 그 케미 경쟁에 나섰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는 마가를 벤치마킹을 해서 코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 성장을 넘어서서 다시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이라고 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저 전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오히려 강한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을 언급하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면서요. 지지자들이 챗 GPT에게 물어보니 트럼프와 소통이 원활한 적임자로 홍 시장을 꼽았다는데요. 그러자 홍 시장,
챗GPT 참 똑똑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회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 차관과의 케미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안보를 총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콜비란 분이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맞고 마지막에 브라보 이렇게 썼더라고요. 워낙 중요한 상대가 될 테니까요. 네, 안철수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워튼 나왔다고 하니까 파한대소 하시면서 워튼 나온 사람들 다 천재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셨어요. 앞으로 외교관계 더 잘 될 수 있겠다. 네, 돌아온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독해졌죠. 잠룡들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말이 아닌 실력을 검증받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깬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꽃들 사이로 개구리가 봄마중을 나와 있는데요. 전국의 눈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이어집니다. 강원 산간에 25cm 이상, 동해안에도 10cm 넘게 내립니다. 오늘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엔 서울 12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내린 눈비로 빙판길이 예상돼 출근길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가 되겠고요. 남부는 대부분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본격적인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사과했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데요. 매번 사과를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선관위 스스로 이번엔 국회가 통제 방안을 만들어내면 따르겠다고 하니까요. 국회는 선관위를 황골탈퇴시킬 방안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수술의 마지막 기회.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